68세 오선아의 눈가에 하얀 웨딩드레스 자락보다 더 반짝이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지금 생애의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무채색의 흑백 필름이었다면 오늘은 눈이 시릴 정도의 총천 연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억척같이 나무를 다듬던 거친 손이 오늘은 곱게 마사지를 받고 따뜻한 새 남편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며 베어버린 음식물. 냄새 대신 은은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버티게 한 힘은 복수심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아주 먼 훗날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그 희망의 이름은 서진우였습니다. 30년 전 화창한 봄날의 유원지. 5살배기 아들의 손을 잠시 놓친 그 찰나의 순간이 그녀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솜사탕을 사러 간 사이 아들은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서를 드나들고 전국의 보육원을 이잡듯 뒤지고 길거리에서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던 날들. 전 남편은 아들을 잃은 죄책감과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이 사라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신이 일하던 공장의 의문의 화재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아의 삶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의 시계는 30년 전 그 유원지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잿빛 삶에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스며든 것은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나간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70세의 사업가 강태준. 그는 선아가 겪어온 고통의 무게를 첫눈에 알아본 사람처럼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다가오지도 부담스러운 동정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선아의 마음이 스스로 녹아내릴 때까지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아 씨, 지난 세월은 잊으시오. 그늘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당신 자신마저 그늘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선아가 30년간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천천히 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햇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남은 생 단 하루라도 좋으니 나를 믿고 그늘 밖으로 나와주지 않겠소? 선아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랑 강태준 군은 신부 오선아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70세의 신랑과 68세의 신부, 군과 양이라는 낯선 호칭이 어색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소년 같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선아를 바라보며 준비한 맹세를 나지막이 읊었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역에 당신이라는 기적을 만나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기쁨의 진주로 바꾸어 목에 걸어주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맹세의 하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선아는 이것이 꿈이 아닐까 자신의 뺨이라도 꼬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일까?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것만 같아 오히려 가슴 한편이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성스러운 예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며 연회장으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식장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정장을 입었지만 땀에 흠뻑 젖은 한 젊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불청객에게로 쏠렸습니다. 남자는 수백 명의 하객들 사이를 뚫고 오직 한 사람,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선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선아 역시 그 낯선 남자의 얼굴에서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심장이 통제 불가능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저 눈빛이 수만 번은 본 것처럼 익숙한 것일까? 남자의 눈에서 참아왔던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단숨에 뛰어넘어 낯설지만 너무나도 또렷하게 각인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선아의 온몸이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남자의 저음만이 선아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소? 선아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선아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우, 서진우. 남자는 무릎이라도 꿇을 듯 선아의 앞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30년 전에 유원지에서 잃어버렸던 아들, 진우예요. 서진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선아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새 남편 태준이 깜짝 놀라 선아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소? 이게 다 무슨... 이 젊은이는 대체 누구요? 태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태준의 말을 들은 채도 대답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떨리는 손을 들어 남자의 얼굴을 향해 뻗었습니다. 남자는 숨을 멈추고 선아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선아의 손가락이 남자의 왼쪽 귓불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5살적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직 선아와 죽은 전 남편만이 기억하는 아들의 유일한 신체적 증표였습니다. 선아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 어머니. 선아는 그대로 아들을 부둥켜 안고 30년의 한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습니다. 하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장면에 말을 잃고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 원망, 슬픔, 고통,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68세의 늦은 나이 가장 행복해야 할 황혼의 재혼식 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단 하루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아들이 이렇게 기적처럼 30년의 세월을 건너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새 신랑 강태준은 이 모든 광경을 바로 곁에서 아주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선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축하하오. 태주는 진우를 향해서도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네가 진우로군. 어서 오게. 자네 어머니에게 이야기는 많이 들었네.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정말 기적이군. 진우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태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좋은 날에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네, 아니야. 죄송하다니.
오늘은 내 결혼식 날이자 내 아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날이 되었군. 태주는 선아와 진우를 번갈아 껴안으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겠소. 신께서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시작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게야. 그의 말에 선아는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토록 자상하고 속 깊은 남자,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까지도 따뜻하게 품어주는 남자. 선아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행운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연회장은 순식간에 눈물과 감동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이 기적 같은 가족 상봉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아는 30년 만에 잡은 아들의 손을 그리고 남은 생을 함께할 새 남편의 손을 동시에 꼭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과거가 가장 눈부신 오늘을 위한 긴 서막에 불과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행복이, 이 완벽한 순간이 사실은 30년 전부터 계획된 가장 잔혹한 비극의 일막이 올랐음을 선아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꿈만 같던 결혼식이 끝나고 선아의 삶은 말 그대로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녀를 반기는 것은 새 남편 강태준의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선아가 좋아하는 따뜻한 콩나물국을 직접 끓여내왔습니다. 여보, 일어났소? 어젯밤 잠은 잘 잤소? 어머, 당신. 매일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할게요. 무슨 소리. 당신은 내게 햇빛이 되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소. 햇빛은 그저 빛나기만 하면 되는 게야. 태주는 68세의 아내를 마치 20살 꽃다운 처녀 대하듯 귀하게 아꼈습니다. 선아의 거칠었던 손은 태준이 사다 준 값비싼 핸드크림과 정성스러운 마사지로 지난 세월의 흔적을 감추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먼지를 뒤집어 쓰던 일상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태준이 마련해준 넓고 볕이 잘 드는 거실에서 아들 진우와 함께 여유로운 오후를 보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아들 서진우. 그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되찾은 것이 기쁜 듯 하루 종일 선아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 뭘 제일 좋아했어요? 우리 진우는 유독 저 로봇 장난감을 좋아했지.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품에서 놓지를 않았어. 로봇이요. 이상하네요. 전 로봇을 본 기억이 없는데 그 단어를 들으니까 가슴이 막 뛰어요. 진우는 선아가 해주는 30년 전의 이야기들을 마치 처음 듣는 동화처럼 신기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태주는 거실 한편에서 아버지 같은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장모님,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불러야겠지요. 어머니께서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태주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 자네 덕일세. 자네가 돌아와서 우리 가정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어. 아닙니다, 아버님. 두 분이 행복하게 함께 계셔 주셔서 저도 돌아올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이 두 남자가 나누는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껴주는 남편과 30년을 헤매다 돌아온 늠름한 아들. 선아는 지난 30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이 완벽한 행복을 위한 긴 기다림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불행이 끝났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준비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선아는 태준이 사준 실크 잠옷을 입고
침대에 막 누우려던 참이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선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진우야. 들어오렴. 무슨 일이니? 진우는 손에 무언가를 꼭 쥔 채 조금 망설이는 표정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둡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앉아서 말해보렴. 선아가 침대맡에 아들을 앉히자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선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아가?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기억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꿈속에서 어머니라는 단어와 아주 희미한 얼굴 윤곽만 떠올랐어요.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아버님, 강태준 회장님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우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왜 유괴되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눈을 떠보니 낯선 보육원이었어요. 선아는 아들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아 역시 그날의 진실을 모른 채 30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진우야, 그럼 어떡해? 그때 진우가 품에 숨기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선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아주 낡은 흑백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보육원에 맡겨질 때 제품에 안겨있던 유일한 물건이래요. 보육원 원장님이 제게 주시면서 언젠가 부모님을 찾을 유일한 단서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진우는 선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제 과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고요. 선아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30년 만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행복에 겨워 잊고 있었던 30년 전의 그 끔찍했던 날, 아들을 잃고 남편마저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이 낡은 앨범 속에 봉인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의 낡은 표지를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진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아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과거를 찾는 일인데 엄마가 봐야지.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불안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앨범을 여는 순간 지금의 이 완벽한 행복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정체 모를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그녀의 심장을 칭칭 감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라며 앨범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선아는 아들 진우가 내민 낡은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앨범은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불안한 시선을 뒤로하고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선아 자신의 30년 전 모습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우셨네요. 진우의 말에 선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선아는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근심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아들을 잃기 전에 전 남편 서경석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아들 진우를 안고 있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던 사람. 이분이 제 아버지시군요. 그래, 내 아빠는 너를 정말 끔찍이도 아꼈단다. 선아의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앨범을 계속 넘겼습니다. 5살배기 진우의 재롱을 부리는 사진들, 첫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그리고 선아의 손가락이 한 사진 위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어머니? 아니야. 아무것도. 선아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사진의 한 구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아들이 실종되기 바로 전 주말 세 식구가 함께 갔던 어린이 대공원 유원지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 경석이 아들 진우를 목마를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5살 진우는 솜사탕을 한 입 가득 베어 물고 있었습니다.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선아는 이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사진의 배경, 회전목마 기둥 뒤편, 그늘진 그림자 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유원지의 즐거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검은 옷을 입고 이쪽을, 아니 정확히는 아들 진우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처음에는 그저 행인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눈앞으로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비록 흑백이고 그늘에 가려져 희미했지만 선아는 그 남자의 얼굴 윤곽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선아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깜짝 놀라 선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선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마비된 것처럼 떨려와 앨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30년 전 내 아들을 지옥의 눈빛으로 노려보던 저 남자. 날카로운 콧날, 서늘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아, 안 돼. 선아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의 고통을 보상받았다고 믿게 해준 남자. 자신을 그늘에서 꺼내주겠다고 약속했던 따뜻한 남자. 오늘 아침까지도 자신을 위해 따뜻한 콩나물국을 끓여주던 자신의 새 남편 강태준이었습니다. 30년 더 젊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강태준의 얼굴이었습니다. 선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고통과 함께 30년 전 아들을 잃었던 그날의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사진에 뭐가 있는데요? 진우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선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강태준이 저 사진 속에 있는 거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가 아들을 바라보던 눈빛이 너무나도 섬뜩했습니다. 그것은 애정이 담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태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진우랑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아주 맛있는 야식을 준비했는데. 선아는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현관 쪽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감싸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앨범을 거칠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손을 공포에 질려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이 앨범 우선 숨겨야 해. 네, 어머니, 아무한테도 특히 내 새아버지에게는 절대로 이 앨범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 대체 왜? 선아는 진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30년 전 아들을 잃었던 그날처럼 극도의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 이건 어쩌면 우리 둘의 목숨이 걸린 일일지도 몰라.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흑빛이세요.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멍해진 선아의 의식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아, 아니다. 괜찮아. 그냥 30년 전 사진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선아는 뱀이라도 본 사람처럼 앨범을 황급히 덮어 침대 매트리스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아까 그 사진.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헛것을 봤나 보다. 피곤해서 그래. 선아는 아들을 방에서 내보내다시피 했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그만 자자. 응? 내일 다시 얘기하자. 진우는 어머니의 겁에 질린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선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 유원지에, 하필 그 시간에, 하필 내 남편을 닮은 남자가 있었을 뿐이야. 선아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세뇌했습니다. 강태준,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해준 남자, 자신의 모든 아픔을 보듬어준 따뜻한 사람. 그가 30년 전 내 아들을 노려보던 그 괴물일 리가 없어. 그렇게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지금의 이 행복이, 아니,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아까 야식 가져왔는데. 방문 밖에서 태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아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문을 잠가버릴 뻔했습니다. 아, 나 먼저 잘게요. 오늘 좀 피곤해서. 선아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푹 쉬시오. 내일 아침에 봅시다. 태준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는 그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침대에 쓰러져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괜찮아. 내일 아침이 되면, 내일 아침에 다시 그의 다정한 얼굴을 보면 이 모든 게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선아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사람답지 않게 애써 밝은 표정으로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태주는 벌써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소, 여보. 어젠 많이 피곤했나 보오. 그는 어제와 똑같은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로 선아를 반겼습니다. 선아는 태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젯밤의 공포가 정말 헛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토록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자,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황태 해장국을 끓였소. 태주는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국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선아는 그가 따라주는 따뜻한 물을 마시려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선아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보, 왜 그러시오? 손은 괜찮소? 태준이 놀라 달려왔지만 선아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밟고 서 있으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태준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저 노래, 그것은 노래라고 하기도 힘든 아주 오래된 유행가 가락이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박자로 끊어 부르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버릇이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죽은 전 남편 서경석이 기분이 좋을 때마다 유일하게 부르던 바로 그 콧노래였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오직 선아와 진우만이 기억하는 죽은 남편의 버릇. 그런데 왜 강태준이 그 노래를 똑같이 부르고 있는 거지? 당신, 그 노래 어떻게 알아요? 선아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노래, 이거 말이요? 태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왜 그냥 옛날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왔소. 이상하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잔인한 우연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얼굴, 그리고 죽은 남편의 콧노래. 선아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나 속이 안 좋아서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요. 선아는 발에 박힌 유리 조각도 잊은 채 비틀거리며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선아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지만 지금은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인터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 강태준 회장, 명문 K대학 졸업, 80년대 후반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태준이 말했던 모든 과거를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졸업했다는 K대학의 동문회 사이트. 아무리 찾아봐도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가 80년대 후반에 세웠다는 무역회사.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준이 명함이라며 주었던 태준건설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했습니다. 대표이사 강태준, 설립일 2010년. 그가 말했던 80년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이전의 강태준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그의 과거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 그가 말했던 학력, 경력, 그 모든 것, 그녀가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의 모든 과거는 완벽하게 조작된 텅 빈 껍데기뿐인 유령 신분이었습니다. 밤새 공포와 씨름하던 선아는 날이 밝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죽여 혼자 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애써 태어난 척하며 강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당신이 흥얼거리던 그 노래 말이에요. 노래? 그 콧노래 말이요? 그게 왜 자꾸 그러시오? 태준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거 혹시 서경석 씨라고 알아요? 서경석? 누구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태준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선아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네. 내 죽은 전 남편 이름이에요. 그 노래, 그 사람이 유일하게 부르던 노래였어요. 주방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주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다정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낯설고 서늘한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여보, 지금 날 의심하는 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당신이 그 노래를 선아 씨, 태준이 선아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든 거 아오.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으니 오죽하겠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해야 할 그 손길이 오늘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요. 내가 당신 전 남편 노래를 어떻게 알겠소? 세상에 비슷한 콧노래가 어디 한두 개인 줄 아시오? 하지만 당신 아들 잃고 남편까지 잃은 그 충격으로 과거 트라우마가 아주 심한 것 같소? 태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내용은 선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 지금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소. 망상이라니 내가 지금 헛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선아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여보, 진정하시오.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과거에 집착하다 보니 지금의 나에게서 죽은 남편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이요. 그는 선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다정하고도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나에 대한 모욕이요. 그리고 당신의 병이요. 병이라는 단어에 선아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의 모든 의심을 트라우마로 인한 망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분명히 봤어요. 사진 속에서 선아는 자기도 모르게 앨범 이야기를 꺼낼 뻔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 말이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아는 간신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남자 앞에서 앨범을 꺼내는 순간 자신과 아들 진우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태주는 그런 선아를 지그시 바라보며 다시 인자한 남편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보시오. 당신 지금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만큼 혼란스러운 게야. 그는 선아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좋은 의사를 아는데 한번 상담받아보는 게 어떻겠소?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요. 선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것을 망상으로 치부해버릴 완벽한 명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분, 무슨 얘기하세요? 어느새 잠에서 깬 아들 진우가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선아의 창백한 얼굴과 태준의 굳은 표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태준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자상한 아버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진우 왔는가? 아니네. 자네 어머니가 어젯밤 잠을 좀 설친 것 같아서.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아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태준의 서늘한 시선이 느껴져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태준이 아침 뉴스를 보기 위해 켠 TV 화면에서 때마침 화재 사고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한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나 시뻘건 불길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불길을 보는 순간 진우가 갑자기
하는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우야, 왜 그래? 진우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의 눈은 TV 화면의 불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불길. 너무 뜨거워. 진우야, 정신 차려. 왜 그래? 선아와 태준이 동시에 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땀을 비오듯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아파. 누가 날. 그리고 진우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잊고 있었던 그날의 기억 파편을 토해냈습니다. 불길 속에서 어떤 아저씨가 날 안고 뛰었어요. 뭐라고? 선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 아저씨의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는데 그 아저씨가 날 안고 계속 뛰었어요.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 얼굴 기억나니?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선아를 지나 선아의 등 뒤에 서 있는 한 사람,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새아버지 강태준을 향해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 진우의 손가락은 허공을 가르며 강태준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저 아저씨. 진우는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진우야, 정신 차려. 선아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강태준은 순간 당황한 듯 보였으나 이내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진정하시오. 진우가 그냥 옛날 기억이 떠올라서 쇼크가 온 게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선아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안도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다는 듯한. 응급실로 실려간 진우는 다행히 금방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급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과호흡 쇼크라고 진단했습니다. 환자분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을 되찾으면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셧다운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정말 돌아온 걸까요? 전부 돌아왔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불길이라는 단어가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된 것 같군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태주는 모든 병원 수속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시오. 내가 최고급 1인실로 잡아놨으니 진우는 여기서 푹 쉬면 금방 괜찮아질게요. 그는 선아의 등을 다독이며 안심시켰습니다. 당신도 밤새 잠도 못 자고 안색이 말이 아니오. 내가 간병인 붙여둘 테니 당신은 집에 가서 좀 쉬시오. 응? 선아는 그런 태준의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아들을 쇼크로 쓰러뜨린 불길이라는 단서. 그것은 30년 전 자신의 전 남편 서경석이 죽었던 그날의 키워드였습니다. 선아는 태준의 말을 거부하고 병실에 남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태준이 회사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선아는 잠든 아들의 곁에 앉아 30년 전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었습니다. 불길, 공장 화재 사고, 전 남편 경석은 아들 진우가 실종되고 불과 며칠 뒤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야간 근무를 하던 작은 섬유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누전으로 인한 단순 화재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선아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어
남편의 죽음을 제대로 돌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운명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면, 만약 진우가 기억해낸 불길 속의 아저씨가 그 화재 현장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아저씨가 강태준이라면, 끔찍한 가설이 선아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유괴와 살인, 두 개의 범죄가 30년의 시차를 두고 하나로 연결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안고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30년 전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당시 그 공장 화재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늙은 퇴직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서경석 씨, 사건? 아이고,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인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 형사는 선아를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들였습니다. 그는 당시 수사 기록을 아직도 낡은 캐비닛 속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오선아 씨, 왜 이제야 날 찾아오신 게요? 그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거 단순 화재 사고 아니었소. 노 형사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수사 파일 뭉치를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부검의 소견도 그렇고 현장 감식 결과도 그렇고 이건 명백한 방화였소. 누군가 서경석 씨를 고의로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게야. 살인이라고요? 그렇소. 서경석 씨 시신에서는 화재로 인한 질식사 흔적보다 머리를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 먼저 발견됐지. 이미 사망한 뒤에 불에 탔다는 뜻이요. 선아는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은 30년간 남편이 그저 불운한 사고로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파일 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화재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물, 흐릿한 CCTV 화면을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화질이 이게 최선이었소. 우린 이 남자를 유일한 용의자로 봤지. 사진 속에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화재 현장을 등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화재 직전 공장으로 들어갔다가 불길이 치솟은 직후에 빠져나왔소. 그리고 그대로 증발해버렸지. 노 형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신원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소. 그 공장이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목격자도 없었고, 선아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그 30년 전의 용의자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비록 뒷모습이고 모자에 가려져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선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뒷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아내는 없습니다. 익숙한 어깨선, 걷는 습관, 체형. 이 남자, 내가 알아요. 뭐라고요? 선아는 낡은 수사 파일을 쥔 채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그 악마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내가 알아요. 매일 아침 나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던 내 남편이에요. 남편이 살인자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악마가 지난 1년간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얼굴로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바로 그 남자 강태준이었습니다. 선아는 늙은 형사의 사무실을 나온 순간부터
자신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을 넘어선 뜨거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 30년 전 CCTV 뒷모습 사진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노영사는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교묘한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을 망상에 빠진 늙은 아내로 몰아붙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선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진우. 그래도 아들이 기억을 되찾는다면. 선아는 병실에 잠든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기억을 되찾는 과정은 아들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태주는 아들 진우가 모든 것을 기억해내기 전에 아들을 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선아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3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강태준이 30년간 숨겨온 그날의 원죄를 증명할 단 하나의 물증. 선아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천국처럼 꾸며놓았던 이 넓고 화려한 집. 이제 이곳은 살인마의 소굴이자 감옥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선아는 태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결혼 생활 1년간 태준이 유일하게 자신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공간. 중요한 서류가 많아서 그렇소. 당신이 어지럽히면 안 되니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하겠소. 그 다정한 부탁이 사실은 끔찍한 비밀을 감추기 위한 경고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태준의 거대한 원목 책상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책들. 어디에? 그녀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서재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뒤, 벽난로 안, 심지어 마룻바닥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의 눈에 책상 밑에 깔린 두꺼운 페르시안 카펫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 값비싼 원목 마룻바닥에 굳이 이렇게 두꺼운 카펫을 깔아두었을까? 선아는 온 힘을 다해 무거운 책상을 밀어내고 카펫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 마룻바닥과 똑같은 색으로 위장된 차가운 금속의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번호.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판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의 생일, 태준의 생일,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아는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아들 진우가 실종되었던 그 끔찍한 날짜. 선아는 눈을 감고 그날의 숫자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철컥 마이너스 자물쇠가 풀리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거운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나 금괴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두운 금고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물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선아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첫 번째 물건. 그것은 30년 전 아들 진우가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품에서 놓지 않았던 오른팔이 떨어져 나간 낡고 녹슨 장난감 로봇이었습니다. 선아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들의 그 장난감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틀어막았습니다.
강태준. 그는 30년 전 아들을 유괴하면서 아들의 분신과도 같았던 이 장난감을 빼앗아 전리품처럼 이곳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봇 장난감 옆에 놓인 두 번째 물건, 선아는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전 남편 서경석에게 끼워주었던 낡은 결혼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30년의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은 검붉은 피가 선명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피 묻은 반지를 손에 쥔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태주는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남편을 둔기로 살해하고 그의 손가락에서 피 묻은 결혼 반지를 빼내고 자신의 아들을 불길 속에서 훔쳐 달아난 천하의 살인마였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희망이 아닌 30년 묵은 피의 진실이었습니다. 선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옥의 증거물인 낡은 로봇과 피 묻은 반지는 그녀의 가장 깊숙한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항과 방금 전 확인한 피의 진실이 만나 그녀의 영혼을 차가운 강철로 단련시켰습니다. 그녀는 울부짖는 대신 아주 침착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값비싼 스테이크를 굽고 진한 향의 와인을 꺼내 맑은 잔에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30년 전의 나약한 오선아는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죽었습니다. 지금 식탁을 차리는 것은 오직 복수만을 위해 숨을 쉬는 괴물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강태준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벽하게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집에 와서 쉬라고 하지 않았소. 진우는 내가 잘 돌볼 텐데. 당신도 고생했잖아요.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요. 선아는 30년 전에 그 유원지 사진 속에서 본 것과 똑같은 미소를 그에게 지어 보였습니다. 태주는 그런 선아의 안정된 모습에 마음이 놓인 듯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아를 망상에 빠진 환자로 성공적으로 몰아갔다고 의심의 싹을 잘라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하긴, 우리도 숨 좀 돌려야지. 진우도 금방 괜찮아질게요. 두 사람은 화려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주는 이 상황이 아주 만족스러운 듯 기분 좋게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여보,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우리 오랜만에 축배를 듭시다. 축배라니요? 물론 우리 진우의 쾌유를 위해서지. 그리고 30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된 태주는 선아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그가 와인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아도 똑같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가 태준의 위선적인 미소를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축배를 들어야지요. 선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쨍그랑 마이너스. 선아는 잔을 부딪히는 대신 주머니에서 꺼낸 두 개의 물건을 식탁 중앙으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30년 묵은 피가 묻은 결혼 반지와 팔이 떨어진 낡은 장난감 로봇이 태준이 썰고 있던 스테이크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태준의 눈이 난생 처음으로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이프와 포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아는 자신의 잔에 담긴 붉은 와인을 그 피 묻은 반지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30년 전 오늘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을 훔쳐간. 선아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그 악마의 얼굴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당신의 원죄를 위하여.